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사태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니탓 공방에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꼬이고 있는 집권 여당 지도체제 더 정치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있거나 우통을 벗고 있는 모습 보면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교사 출신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세계적인 유명 패션 회사와 협업해서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는데요. 자, 문화재에서 패션 행사 찬반 논란 쟁점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긴축 재정으로 코로나19 지원과 통일 관련 예산은 크게 줄었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렸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 간 소송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옵니다. 패소할 경우 최대 6조 원이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책임론 중심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데 대해서도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전화통화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만나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늘 1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5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 정점이 2주 전에 지났다며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는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한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의총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전 의총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거리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당원 개정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잠시 뒤에 재개되죠. 네,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오전 의원총회에서 내용 수습 방안 등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의 위기는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마 시도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현 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비대위 출범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원 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당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당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과 앞으로 비대위 구성과 절차 등에 대한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 요건을 규정한 당원 96조에 대한 개정안이 다뤄졌는데요.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거리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원 96조 1항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해당 당원 문구를 고쳐서 비상 상황의 구체성을 강화한 건데요.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 체제 자체가 이미 불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결국 비대위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의총에선 이 같은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한 난상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자리에선 최근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공개 사퇴 요구 목소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내 우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민주당의 당원 80조 개정 논란에 빗대 한 개인을 염두에 둔 당원 당규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문제는 당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그 해결책이 누구를 벌 주고 누구를 쫓아내는 그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첫 관문이기도 하죠. 당원 당규 개정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회 의장 서병수 의원은 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 역시 험로가 예상됩니다. 서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심경엔 변화가 없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원내대표 적임자로는 이미 한 차례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를 예방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의 대화가 오갔는데 현장 직접 보시죠. 정기 국회 문제라든지 국정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차 온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요. 정부 여당의 정책 또는 행정에 대해서 또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되 최종 목표는 언제나 민생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깜짝 전화통화도 이뤄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고 이 대표가 수락해 성사된 이번 통화는 3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선 빠른 시간 내 만날 자리를 만들자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민생 입법과 관련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당이 안정되면 여야 당대표와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의 1:1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 측에선 만남과 관련해 형식과 절차 없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다소 입장차가 읽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 대변인 등 남은 주요 당직 인선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통합 행보에 힘을 쏟는 만큼 남은 당직 인선에서 탕평 인사가 두드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유일한 친문계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도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많은 당원이 민주당을 향해 한쪽으로 쏠려가는 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면서 당의 화합을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수사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종료됐고요.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난다고요?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현재 배 씨는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서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배 씨는 법인카드를 유용했는지 또는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오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배 씨가 법인카드를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 기간이 길고 액수도 큰 만큼 김혜경 씨와 공모 가능성도 쟁점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배 씨 측은 법인카드가 위법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김혜경 씨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법인카드로 음식값 등을 결제, 경기도에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김 씨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네, 수행비서 배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 김혜경 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네, 배 씨 구속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김혜경 씨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배 씨 혐의 전반에 걸쳐 김 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경우 장기간 벌어진 일인 만큼 김 씨가 암묵적으로 승인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배 씨가 구속되면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이 1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셈인데요. 경찰이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추가 조사도 가능해지는 만큼 김혜경 씨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 가운데 김 씨에게 쓰인 거로 명확히 파악된 음식값 180만 원을 최대한 입증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다음 달 9일로 검찰의 사건 기록 검토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사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 만큼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정윤용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정도 늘린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줄인 건데요. 향후 5년간 건전 재정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 돈을 쓰는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 지출은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5.2% 증가로 문재인 정부 때인 평균 증가율 8.7%보다 3.5%포인트가 낮습니다. 이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이 단행됩니다. 통상 10조 원 안팎이던 구조 조정 규모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100조 원을 넘나드는 재정 수지 적자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복지와 국방 R&D 예산은 늘리고 산업중기, SOC, 문화 예산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나라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사업이 3년 연속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까지 앞선 전망 때보다 7%포인트 이상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때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을 하고 이 지출 구조 조정의 방식이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정 준칙의 법제화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97조 원으로 전망했고 내년엔 0.8% 늘어난 400조 5천억 원의 세금이 거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태살림살이를 짜면서 씀씀이를 줄이고 필요한 돈은 기존 사업을 줄여서 메꾸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크게 줄이기로 했고요. 대신 가장 중점을 둔 분야로 취약계층과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꼽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엔 코로나19 대유행 진정세가 여실히 담겼습니다. 백신 도입 예산을 크게 줄였고 손실 보상 등이 끝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금도 5조 6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손실 보전 또는 재난 지원 등등 이런 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시 소요 그런 부분을 드러낸 것이. 도로와 철도, 해운에 걸쳐 집행이 부진한 SOC 사업은 2조 8천억 원 삭감했고 남북통일 관련 예산도 500억 원가량 깎였습니다. 이런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된 돈은 정부 중점 사업에 투자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기준을 올리고 반지하 거주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 관련 예산이 4조 2천억 원 늘었고 노인 기초연금 확대와 부모 급여 등에도 재정이 투입됩니다.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급과 사회 진출 지원금을 더한 병장 봉급이 130만 원으로 오르는 등 국방 예산은 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엔 1조 원을 투자했고 원자력 발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209조 원 규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중 이번에 반영된 건 11조 원 수준으로 앞으로 4년 동안 200조 원 가까이가 더 투입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며 내년 상황에 따라 추경 등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이 내년 국방 예산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 한국형 삼축 체계와 병 봉급 인상을 위한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우선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 이 예산이 빠지면서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국방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술로 3만 톤급 경항모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2022년도 예산 편성 당시 기본 설계용 사업비 7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당시 경항모 예산 통과를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부안 그대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경항모 사업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강하게 추진했던 반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선 기본 설계 입찰 공고마저 지연되면서 올해 사업비 72억 원의 집행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군이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북 선제 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를 확정하면서 경항모용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F-35B 도입은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여전히 경항모의 전력적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항모에 필요한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 소요 검증과 함께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에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한국형 삼축 체계와 관련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 예산안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킬체인, 다층 미사일 방어,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한국형 삼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2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9.4%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북 감시 자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에 1,249억 원,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2차에 1,292억 원 등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K2 전차 3차 양산과 울산급 배치 3 사업 등 작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병 봉급 인상이 예산안에 반영됐는데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 가운데 현존 전력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인 전력 운영비를 늘려
올해 67만 원인 병장 봉급을 내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별도로 적립한 뒤에 저녁 시 지급하는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현행 월 14만 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병장이 받는 실제 수령금은 월 130만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병장 봉급을 150만 원까지 올리고 내일 준비 지원금도 55만 원까지 인상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병장 봉급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옵니다. 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요. 만약 우리 정부가 진다면 최대 6조 원을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납니다.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엔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에 하나은행을 되팔아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연 같은 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뤘다는 겁니다. 또 매각 과정에서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각 손실금과 부당 과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등까지 합산해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금은 모두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해 재정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매각 손실금을 중복으로 산정한 데다 우리 법원 소송을 거쳐 일부 세금은 돌려받아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투자자와 국가 사이 분쟁을 중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한쪽이 전부 패소하거나 전부 승소할 수도 있지만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서면 심리와 변론 과정에서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 조치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선고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정에 대해서는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 관람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있었던 건들을 제외하면 이 촬영 및 장소 허가를 받은 18건 중 10건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저 절간처럼 그 문화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은 아니겠죠. 지금 문체부가 어떻게 앞으로 청와대를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또 문화유산으로서 활용할지에 대한 그 계획이 국민들께 좀 덜 상세히 설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문화재청이 세계적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서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기로 했다가 최근에 취소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청와대에서 진행된 패션 화보 촬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 공간 속에서의 패션 행사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해외 사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참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됐고요. 네. 보도를 자세히 해드렸었는데 논란의 불씨가 된 청와대에서 촬영 진행된 보그코리아 한복 화보. 먼저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던 거죠? 일단은 애초에 기획 의도와 다르다라는 점이고요. 네. 또 그 화보 촬영의 사진들이 좀 국민들 처지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듯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복장이 아니고 이제 한복이라고는 하지만 한복이라고 볼 수 없는 복장이 있었고요. 네. 또 굉장히 좀 선정적인 포즈, 몸짓의 그런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들인데요. 예. 네. 그래서 한복을 이제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모델을 이제 기용을 해가지고 선을 보였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한복이라고 볼 수 없는 형식도 있었고요. 네. 굳이 저런 몸짓까지도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청와대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근현대사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국정 정책들이 결정이 되고 집백됐던 공간이기 때문에 저런 사진들이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한복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그 학계에서도 사실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떤 부분이 좀 한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셨어요? 이번에 이제 한복 관련해가지고 이제 참여했던 전문가 중에 이제 일본 출신의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출신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 디자이너의 작품이 네. 한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식 하바카라고 하는 그런 하카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복은 상의와 하의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저고리와 치마가 나눠져 있고 바지가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하카바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저고리 위에다가 덧입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모노 복장 같은 경우는 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형태인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저고리와 바지 치마가 분명히 나눠져 있는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저고리가 치마를 이제 더 씌우는 형태로 가고 앞섭을 이제 여미게 돼 있는데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일본식 같은 경우에는 또 직선으로 이제 뻗는 형태이지만은 우리는 곡선을 굉장히 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한복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비교를 해보면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복궁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는데 거기에서도 일본식의 그런 한복 때문에 많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화보에 그런 양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을 일으켰던 알겠습니다. 거죠. 자, 일단 논란은 첫 번째가 장소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 한복이 맞느냐 이 두 가지 논란이었는데요. 먼저 장소 논란 짚어볼게요. 청와대에서 화보 촬영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더라고요. 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어땠습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신선하다, 파격적이다, 자유스럽게 해외처럼 예를 들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에서 한 것처럼 이제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베르사유 같은 경우 화제가 됐던 것은 거기에서 패션 쇼를 했기 때문이고 네. 화보와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 근현대사를 지켜온 청와대의 어떤 권위, 존엄성, 상징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화보 촬영이 적절하냐에 관련돼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평론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저 화보 촬영을 청와대가 아닌 다른 경복궁이나 이런 데서 찍었다면 문제가 됐을까요? 문제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활용을 할 때는 몇 가지 점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집무 공간에서 과연 촬영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집무 공간의 실제적인 어떤 가치와 또 역사성을 생각을 했다는 점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근정전에 샀다고 그러면 외부 건물에서 그 외부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네. 패션 모델이 있었다고는 다를 텐데 이번에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공간 다 들어갔거든요. 특히 그렇군요. 영빈관 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국빈 행사를 하게 되고 또 국가적인 회의도 하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저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의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네. 전 침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맥락에 상관이 없고 또 원래는 청와대의 어떤 그 한옥 양식, 한복을 같이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중점적인 것은 모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의 공간성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획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해외 사례를 좀 보면 뭐 백악관이나 궁에서 영부인들이 화보 촬영을 한 사례들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언급하셨듯이 그분들은 네. 영부인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 모델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나 화단이나 계단 등 중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고 그 외의 공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예. 통치 공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표지 모델을 장식하는 수준이지 이렇게 무슨 잡지처럼 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용과 기사와 그 표지 네. 모델 사진이 다 부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화보에서는 그냥 화보만 있었을 뿐이고 네. 그 구체적인 그 공간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모델에 대한 스토리들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청와대가 하나의 세트장처럼 이제 수단화되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경복궁에서 열기로 했던 패션쇼가 취소됐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안타깝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이 화보 논란 이전에 이 해외 유명 브랜드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네. 고민을 한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또 우리의 이제 역사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고증에 충실하다고 하면 이건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네. 또 지금 근정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접하게 근현대 역사 공간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근정전 안에서 패션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바깥에서 이제 그 바깥 공간을 통해 가지고 야간의 조명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일종의 공연 무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실경 공연이라고 합니다. 실제 공간이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공연이라든지 패션쇼를 하는 건데 이건 많이 하는 방식이고 저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근정전 안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정체성에 위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불똥이 튄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네. 주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앞서 이 청와대 사례가 오히려 좀 잘 하고 있는 사례를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사례가 된 게 아닌가 해서 좀 아쉽다는 점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일단 지난해만 해도 그 5대 고궁에서 패션쇼로 런웨이가 이뤄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런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160개국에 이제 온라인으로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10대와 20대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선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고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경복궁도 포함이 됐었고 덕수궁 그리고 창덕궁, 창경궁을 포함해서 5대 궁이었기 때문에 한류를 좋아하는 세계 젊은이들이 패션을 매개로 해서 이제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컨셉과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정전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 때 그곳에다가 이제 천문 관측대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냥 옷을 이렇게 패션쇼를 하는 게 아니고 별에서 영감을 얻은 옷들을 중심으로 패션쇼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행사를 할 때도 이 청와대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와 맥락의 바탕을 두고 행사들을 허용을 하고 그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그 경복궁 구찌 패션쇼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문화재 공간에서 패션 행사를 벌이면서 또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충분히 고려돼야 될까요? 일단 청와대에 관련돼서는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아직까지도 청와대를 문화적 공간으로 등록을 해서 보존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문체부 같은 경우는 아트플렉스 그러니까 문화공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건 네. 빨리 교통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유산일 경우에는 그 문화적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심의하고 허용을 받아야 되는데 플렉스로 컬처 플렉스로 만들게 되면 이게 좀 유연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교통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출연 중에 들어왔던 속보 소식부터 잠시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 행위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난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지난 1975년 시행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초헌법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풍 관련 소식입니다.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긴 하지만요. 다음 주 초반쯤 제주도와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1호 태풍 흰남노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새벽부터는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 제주도와 일본 규슈 부근을 향해 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기상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진로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로는 아직 유동적인데요.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의 예측 모델이 대부분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초 제주도를 거쳐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특히 태풍 중심에서 가까운 제주도와 남부, 영동 지방은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태풍이 역대급으로 구분될 정도로 세력이 무척 강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가장 강한 태풍은 1959년의 태풍 사라입니다. 중심 기압이 952헥토파스칼로 가장 낮았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준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2위는 2003년의 태풍 매미로 954헥토파스칼의 중심 기압, 초속 60m의 가장 강한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이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닐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태풍 흰남노가 이미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고 앞으로 30도 안팎의 고수온 영역을 지나면서 그 강도를 유지한 채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영향을 준다면 일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추석을 앞두고 강한 태풍이 예고된 만큼 앞으로 변화하는 기상 상황과 태풍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최근 충남 홍성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서 버젓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이 유포가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중학교를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요. 교사 촬영 여부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는 학생 피해를 고려해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교사 출신 정혜민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예. 교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중학교에서 촬영된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저도 해당 영상을 그 보도로서 접했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뭐 비슷한 이유일 것 같지만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어떤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허탈감을 느끼시고 또 참담하다라는 표현도 많았는데요. 저도 그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보니까 교사가 이 학생을 좀 제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문제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수업 도중에 먼저 휴대전화 사용은 못하게 돼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이를 걷는다거나 또는 그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학칙으로서 규제를 한다는 등으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뭐 학생인권 조례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제한한다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학생인권 조례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교육활동 보장의회에서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향후 협의하에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학교에서는 금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화면에 우통을 벗고 있는 학생의 지금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먼저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선생님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이는 교원지법상 교권 침해에 해당이 되고 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어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가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둘 다 가능할 것이고요. 네. 네. 이 심각한 교권 침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심각한 교권 침해임에는 뭐 촬영을 했다라면 네, 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 수업 중에 우통을 벗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네, 우통을 벗는 행위 또한 교육부 장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교원의 수업 중에 성적 불효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서 규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요, 학교에서 처벌을 한다면 어떤 처벌이 이 학생에 내려집니까? 이게 저희가 교원지휘법상 학생에 대한 조치는 그 고시에서 이제 점수로서 뭐 고의성이나 심각성, 반복성 등을 확인해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학생의 저희가 사진만 딱 보고서는 어떤 조치가 나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하게는 뭐 출석 정지부터 심각한 경우에는 전학, 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퇴학까지 여러 가지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이 이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비슷한 사례라든지 다른 사례, 교권 침해 사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 전담 변호사로 근무할 때에도 그 교사 통제 촬영에 관한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해당 사안은 더 심각했던 것이 여러 명의 학생이 공모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인지했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경험을 파악하고 조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관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는 굉장히 심각한 침해 사안이고 형사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학교에도 학생들에게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여러 부분을 고민할 수가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단호한 어떤 조치들이 좀 누적되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네, 저는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들이 이어져서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러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학생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피해를 당한 교사분들을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나 보죠, 보통? 네네. 교권보호위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교원지휘법이라는 법이 사실은 2016년도에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시작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 상황을 인식한 것 자체도 몇 년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대책은 사실은
많이 말씀하시지만 교사가 어떤 지도를 했을 경우에 네. 지도 가능한 방안이 단순히 어떤 징계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이 좀 구체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교육적인 지도만 하라라는 식으로 선생님들을 조금 어려움에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좀 더 학생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방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지도로 인한 추가적인 사법적인 리스크, 즉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비용을 지원해준다거나 네, 행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 인권 보호 중요한 만큼 교권도 적극 보호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혜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기 규제 논란이 뜨거운 미국 도심에서 묻지마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19살 남성이 거리를 활보하며 총을 쏴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고 오리건주와 애리조나주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각각 2명이 숨졌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일요일 아침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4건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전 4시 반쯤부터 7시까지 2시간 반 동안 각기 다른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사람들이 총에 맞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It appears to be very random. One was waiting on a bus, one was walking his dog, and one was just on the street.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하던 경찰은 제보를 통해 정신병력이 있는 19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쯤 오리건주 밴드의 한 식료품점에 한 남성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2명이 숨졌고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They found the apparent shooter dead inside Safeway, where they found an AR-15 style rifle and a shotgun in close proximity to the shooter. 1시간 반쯤 뒤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도 한 남성이 거리에서 총을 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범인의 총에 주변에 차를 대고 있던 시민 2명이 숨졌고 경찰관 2명을 포함한 5명이 다쳤습니다. How many more officers have to be shot? How many more community members have to be killed before those in our community take a stand? This is not a Phoenix Police issue. This is a community issue. If not now, when? 이 총격범 또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기 규제 논란 속에 미국 내 묻지마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퇴근길 내리는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부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 남해안에도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대구는 22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2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26도, 광주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9월의 시작인 모레부터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날씨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선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늦더위가 찾아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사태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니탁 공방에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꼬이고 있는 집권 여당 지도체제,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